자,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미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제 뭐 도시미 운동, 도시 브리프 무브먼트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주제로 다 묶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흐름을 잡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미화 운동의 기원이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런 도시미화 운동이 태동하게 되게 됐던 배경인 미국의 도시계획을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도시미가 있었나, 그 중서부의 상업적인 설계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세계 각국의 미화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재자들의 미화 운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뜻을 풀이한다면 아름답게 도시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게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 형태적으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모양의 생김새를 보다 보기 좋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시초는 아무래도 이제 권위주의적인 도시, 바로크 시대의 모습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의 도시 모습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도시 공간을 좀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기하학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런 어떤 중심축을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확장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도시미화 운동의 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파리 오스만 운동, 파리 그 도시미화 운동 알아보기 전에 그 파리의 오스만 대교죠. 그리고 비엔나의 환상형 도시, 여기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도시미화 운동의 시작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카고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열립니다. 그래서 버넴의 주도로 도시미화 운동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도시미화 운동의 시작이 언제냐? 시카고 만국박람회고 버넴의 주도하에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전에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죠. 나폴레옹 3세가 등극함으로써 전후 파리를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도시미화 운동도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거죠. 근데 이전에 있던 그 오스만의 파리 대교도 파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놓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세 유럽 여행을 가보면 파리라는 도시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이 이제 파리의 부지사로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도시 공간을 개조하고 근대화에 기여했다. 우리 파리 뭐 개선문과 기점으로 뭐 이렇게 방사형의 형태, 과거에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또 복잡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중세거리를 밀어버리고 기하학적인 모양의 도시를 정비했다. 그러니까 중세 도시 막 복잡하고 더러워요. 이런 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거, 도시 정비, 도시 미화 운동의 일환이다. 개선물 중심으로 방사황산형의 체계를 잡아줬고요. 방사선이겠죠. 개선물 중심으로 방사형의 공간을 잡았다는 거. 그리고 세네강 다리에 이제 하수도철이나 상수도철을 개설하고 곳곳에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낭만의 도시를 만들어주죠. 자, 파리 대교의 커다란 축은 이제 상젤리제, 개선문을 기준으로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까지 어떤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넣어주면서 보다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도시미화 운동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엔나의 환상형 도시도 마찬가지로 도시미화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19세기 중반의 성벽이었던 곳을 폭 50에서 60m 길이로 4m 폭을 건설합니다. 4km 삥 둘려서.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도 상당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었고 비엔나 중심부를 감싸주면서 역사적, 문화적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미화 운동의 전개는요, 1990년대부터 1945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원은 이제 19세기 유럽의 이제 수도들, 파리의 그런 대개조나 그 비엔나의 환상형 도시, 이런 것을 토대로 도시미화 운동이 전개된다. 즉,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공간의 개조가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 어떤 기하학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해줘야겠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893년 시카고 세계 무역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우리 도시 아름답게 만들자. 그래서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인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고, 공원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파리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상들이 이제 개선문이나 콩쿠르 광장에 오벨리스크와 같은 어떤 중요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가로망이라든지 어떤 도시 공간의 형태적인 걸 이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예술을 강조하고 가로광장 등의 문화적 조형과 도시공원의 건설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니엘 버넴이에요. 다니엘 버넴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히 전개를 했다. 그러니까 버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친 계획가로서 센트럴파크도 계획을 했고, 시카고 계획이나 기타 등등등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볼 수 있어요. 도시 규모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규제하는 도심부 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 도시 미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제 어반 디자인, 도시 설계의 기원으로 평가를 받는다. 우리가 도시 설계라는 게 소규모 사이트 플랜이고요. 우리가 도시 계획은 뭔가 평면도상에서 좀 넓은 지역을 컨트롤했다면 설계는 이제 소규모잖아요. 근데 도시 설계라는 것은 평면적인 계획과 입체적인 계획, 즉 토지 이용과 건축물을 하나로 합친단 말이죠. 그것이 도시 설계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약간 개념을 헷갈릴 수 있는데,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적이고 평면적이고 문서적이고 조금 이렇게 광대한 거라면, 설계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건축물 높이, 색채, 형태 이런 거 다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도시 설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 미화 운동은요, 우선 19세기 유럽의 위대한 도시, 즉 파리의 오스만 대개조나 비엔나의 환상 도시가 시초로 됐고요.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다니엘 버넴이 시카고 계획을 계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게 20세기 제국주의에 따라서 시카고, 뉴저지, 캔버라 등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국주의. 우선 자기들의 도시에 대해서, 자기들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전달해줘야 되고, 지금 시카고나 뉴델리나 캔버라 같은 경우 거기 보면은 약간 더 좀 권위주의적인 성격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도 좀 강한 도시들이 모시고, 그 이후에 유럽에 다시 넘어와서 이탈리아, 베를린 등이 도시 미화 운동의 전개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주의죠. 막시즘이든 파시즘이든 이런 독재자의 의도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식으로 갈 거예요. 20세기 도시미화 운동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서 산발적으로 재등장한다. 유럽에서 이제 한 가지 파리나 비엔나에서 만들었던 게 20세기 넘어가면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고요. 권위의 상징 혹은 궁극적으로 더 넓은 사회 목표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어떤 권위의 상징적인 것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는 게 도시 미화 운동의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수도에 과대망상적인 영광을 담으려 했다. 전체주의.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파시즘이든 나시즘이든.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은 자기 국가의 보다 상징적인 개념을 추가를 하고자 진행을 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도시 미화 운동의 흐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 미화 운동의 이제 전개를 좀 이해하기 앞서서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 미화 운동이 이제 시카고 만국 박람회 기체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화 운동의 이제 발생이나 파생이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도시개발사에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럽을 모방한 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1660년대 뉴 암스테르담이래요. 지금 뉴 암스테르담, 지금 현재 뉴욕을 뜻하겠죠. 그 1660년대 우리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이제 네덜란드가 전복을 한 거죠.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뭐 빅토리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국이 재점령을 하고 뉴욕으로 개칭을 하게 되는 거죠. 기타 69년에 웰리엄스버그나 아나폴리스 등이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는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계획도시의 효시, 이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했더니 1682년 윌리엄 펜 부자에 의한 필라델피아 계획이 최초의 도시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두 개의 주요 가로망과 골격은 격자형으로 이루어진다. 자, 또한 버팔로나 벨젯에 의한 시카고, 뉴욕 등이 어떤 형으로? 격자형으로 플랜된다. 자, 격자형 도시라는 것의 특징이 우선적으로 모든 도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격자형 도시는 새로 만들어진 시흥도시고 뭔가 식민도시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식민도시의 흐름이다 보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도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격자형 도시다. 그래서 고대 로마부터 격자형 도시들이 이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수도 워싱턴 DC예요. 피에르 랑팡이 이제 1779년에 추진했고 1789년에 완성됐는데 정치 문화적 중심을 부각시킨다. 자, 문화적 중심을 부각시킨다. 무언가 어떠한 그런 개념 자체를 확실히 강조하게 되는 게 될 거고요. 가로망의 형태는 바로크 양식을 도입했다. 자, 바로크 양식 어떤 거였어요? 뭔가 쭉쭉 뻗은 기하학적인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격자형에다가 대각선을 결합시켰다. 우리 대각선 삽입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격자였고요. 근데 워싱턴 DC는 여기에 대각선이 삽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점의 공지를 확보해서 정부 기능 등 포함한 주요한 건축물을 집중시켰다. 이런 스팟이죠. 교차점에 공지를 두고 주요한 시설물들을 넣어주는. 그래서 신생국으로서의 위험은 확보했지만 대각선으로 인한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은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신생국으로서의 위험을 확보했다. 자, 바로크 양식 이런 것들이 뭐예요? 권위주의, 권력 중심,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표출되는 도시 공간의 형태라는 거죠. 바로크 시대 때도 절대 왕권에 의해서 파리의 오스만 대교, 파리 대교조 이런 것도 환상형의 방사형의 가로망을 채택해서 권위주의적인 상징성을 표출했고 그 중앙에 개선문 등을 기준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개념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랑팡이 계획했던 최초의 이제 초안이에요. 보시게 되면 다 기본적으로 격자형 구도로 나오지만 사이사이에 대각선 구도가 나오면서 공지를 확보해주고 있는, 여기가 이제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 구조는 이렇게 격자형에다가 방사형을 삽입한 구조로 나온다. 자, 기타 도시를 보면 헐가 우드워드가 계획한 디트로이트 육각형을 채택했고, 옴스테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계획함으로써 모든 공원의 이제 효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옴스테드의 그 센트럴파크 플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개념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추후에 우리가 부흥별 계획, 단지 설계 쪽에서 부흥별 계획 좀 더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1909년에 시카고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버햄의 주도하에 도시 미화 운동이 전개되고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자,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게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도 그렇고 비엔나도 그렇고 기존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거죠.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재개발을 해?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우리 사상으로 따진다면 최도덕부터 나오는 거죠. 최도덕부터 이제 그 공중우선 위생법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오웬 같은 사람의 공장층 도시로 뭐 하워드니 뭐 아버크롬비니 그렇게 흘러갔고요. 여기는 이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쪽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즉 미국의 사례 중에 중서부 도시가 어떻게 도시 미화 운동을 반영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부터 보면 1890년대 미국 도시에 있어서는 강렬한 내양 시기였다.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 심해졌고 이런 무질서한 도시 모습 중에서 부르주아 중에 많은 이들은 도시 사회 조직의 보전이 당면과제로 봤다.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막 복잡해요. 그러면 이걸 고쳐내야 되잖아. 그래서 모겐토라는 은행가돈 사업가가 하는 말이 도시는 질병이 걸렸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불만과 사회주의 등의 온상이다. 그걸 좋지 않게 바라봤죠. 그래서 계획가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지지자들이 누구냐? 남성이나 중산층이나 신문 편집자, 공장 경영자, 거물 소매상 등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계획가로 버넴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건축가고요. 초기 고층 건물인 모노다노크 블럭의 유리를 사용한 건물인 릴라이스 빌딩을 건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건축가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건축가 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도시계획에 관여를 하게 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워싱턴몰의 재건인데요. 우선 워싱턴 DC 랑팡에 의해서 계획되었던 이 공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플래닝 하게 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포맥강에 이르는 그 지역을 약 400피트 정도의 엄청난 대형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계획안을 잡았지만 이제 1901년에 콜럼비아 특별의원을 구성하고 버넴을 위원장으로 옴스테드나 맥킴, 고든 같은 사람이 처역돼서 새로운 계획을 수정안을 하는 거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맥밀런 같은 경우는 랑팡의 개념을 대형 공원을 보다 더 크게 확장하고 가로가 분할되는 모래 개념을 적용했다. 이것이 랑팡이었다면 맥킬란은 훨씬 더 커다란 공원을 잡아주는 거죠. 요 부분에 있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강조를 했고 그것이 현재에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진을 살짝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대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이게 워싱턴 DC의 도시 미화 운동의 일환이다. 자, 이제 워싱턴까지 살펴봤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어떤 도시에서 도시 미화 운동의 모습으로 도시계획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델리에서 우선 플래닝을 보면, 뉴델리, 인도겠죠? 지금 우선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 그 뉴델리도, 육각형 형태의 방사형의 동시 공간 구조가 이어지고, 교차점들이 발생한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형체적으로 상당히 모양이 잡히고 아름다운 기하학적인 공간 구조를 뜻하는 거잖아요. 파리 대교도 그렇고 비엔나의 환상의 도시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뉴델리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다각형 구조를 잡아주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죠. 해운대 지구나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루티엔스라는 사람이 20세기 영국 제국주의 건축가로 명성을 끼치고요. 국수주의와 제국주의, 상징주의와 의식 존중주의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다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개념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의 식민지를 새로 계획한다고 했을 때 영국의 상징성과 힘과 권력 같은 걸 표출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권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도시미화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미화운동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을 때고요. 시카고의 만국 박람회 이후니까 1910년에서 35년 사이에 영국 시민 통치의 마지막 정성기로서 영국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민사회에서 이제 영국인들의 제국주의, 권위주의인 게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 거 표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 대한 새롭고 불안정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권위와 지배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들어온다. 그래서 1911년에는 대관식 접견에서 인도의 수도를 델리로 이전할 것을 발표한다. 인도로 식민지를 하고 영국의 강력한 힘을 표출하기 위해서 권위적인 형태의 가로망들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인도의 수도를 이전시켜버리죠. 신행정 수도로 전락하게 되는. 자, 다음으로 부지 선정을 본다면은 이제 레이시나 부지를 추천했고요. 도시를 압도하듯 내려다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총독이 살도록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총독이 살아서 도시를 바라보는 모습. 고전적 도시미화의 방식으로 다른 두 개는 이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뭔가 교회와 철도역들을 연결하고 그 7개의 방사도를 가지면서 원형 광장 등을 설치해서 전반적인 도시 미화 운동의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도로는 3개의 초점 있는 도로와 30도 또는 60도의 각을 맞춰서 도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는 랑팡의 러싱턴 계획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험 문제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